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 인도, 심지어 무슬림 세력까지도 반중국 대열에 합세를 했습니다. 우선 유럽부터 살펴보죠. 중국이 유럽 정상들한테 호되게 당했습니다. 유럽은 중국의 놀이터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렸는데요. 중국하고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한 유럽 정상 3명이 인권과 무역을 앞세워가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격하고 압박을 한 겁니다. 원래 이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이 중국 EU 간 포괄적 투자협정이었습니다.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우르졸라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주석이 함께 한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손을 서로 흔들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는데 곧바로 유럽의 정상들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시장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일부 공개된 발언 가운데는 이 정상들의 발언 수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회의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그럽니다. 미셀 상임의장은 회의 후에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무역 상대국, 그러니까 플레이어이지 무역을 벌일 놀이터, 플레잉 필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양측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유럽 내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투자 무역 분야에서 중국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미셀 상임의장은 이어서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홍콩 문제, 그리고 중국 신장과 티베트 소수민족에 대한 우려 등을 직접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진핑 주석을 몰아붙인 겁니다. 미셀 상임의장은 또 우리는 중국의 홍콩 주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권운동가와 언론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우려도 함께 밝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중국이 시장 개방을 뜻하는 투자협정을 정말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라, 그러면서 이 중국과의 협력은 상호주의, 공정 경쟁이라는 특정 원칙에 기반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 주석을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유럽 측의 파상 공세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내정 간섭이라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길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홍콩 및 신장 문제의 본질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전, 통일을 수호하고 각 민족이 편안히 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그 어떤 세력이라든지 국가가 중국의 불안정과 분열을 책동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각국이 우선 자기 할 일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국 인권에 눈 감고 상대방 인권을 비난하는 그런 이중잣대에도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이날 정상회의는 결의안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 EU의 이런 중국에 대한 반감을 고려해 가지고 외교력을 총동원했지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부터 어떻게 이 반중국 이런 이 기세를 좀 억누러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핀잔만 듣고 공공의 적으로 대우를 받은 셈이 됐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 5개 나라를 순방했고, 왕이 부장이 귀국하자마자 양세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스페인과 그리스를 찾아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습니다만은 반중 분위기의 유럽을 되돌린 데는 실패를 한 겁니다. EU 의회는 이미 홍콩 내 반중 세력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대한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 또 비판도 했죠. 또 독일, 프랑스는 홍콩과 체결했던 범죄인 인도 협정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중국 분위기가 이젠 이슬람 세력에까지 옮겨갔습니다. 이후에 강력한 반중 분위기는 이제 이슬람 세력들까지 중국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4일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 실렸습니다. 이날 싱가포르 난양 이공대학의 테러 전문가인데요. 모하메드 시난시헤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지하디스트,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주의자의 새로운 타깃이 되었다, 이런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말인데요.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슬람 원리주의자 연합단체인데 제마 이슬라미아가 준비 중이던 테러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뭘 하려고 그랬느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중국계 인도네시안들의 건물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왜 그랬을까? 그 이유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에 반중국 정서가 팽배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2010년대 중반까지 지하디스트의 주요 공격 대상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였죠.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아예 타겟이 이제는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하디스트가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중국이 비세함정 외교를 펼치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서 이것이 결국 이슬람 정권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1대1로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말하는 거죠. 이 1대1로 정책이 나온 폐해인데요.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중국이 1대1로 하니까 이제 참여를 했는데 중국이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그 돈 빌려준 것을 갚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1대1로를 통해서 항구를 개발했던 한반토타하고 과다르 같은 주요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여기에 참여한 78개 나라에서 이미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대중국 부채는 이미 3,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457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동유럽 소국인데요. 몬테네그로. 아마 관광도 가고 그러죠. 이 몬테네그로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부채 비율이 2014년 GDP 대비 8%에서 올 상반기에 46%로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채무국들이 집단 보이콧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이 지하스들은 이런 중국의 행태가 제국주의적 접근이라 그러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 당국이 이슬람 국가 같은 이런 해외 지역에 군사기지를 점차 늘리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아프리카 북동부의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세웠는데요. 이 같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조치가 이 지하디스트 그룹 안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중국 당국의 억압 때문입니다. 특히 이 위구르족에 대해서 이슬람 세력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중국의 반인권적 억압 정책이 알카에다하고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와 같은 그룹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알카에다 지부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구성원들은 그 핵심이 신장에서 중국의 억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고요. IS에도 많은 유구르 전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지하디스트는 적극 활용해가지고 신병을 모집할 때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들을 적극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최근 인도와의 국경적 분쟁 때 인도의 핵심 군 세력이 바로 티베트 망명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추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동남아시아의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 막히고 더불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대한 테러 활동이 대폭 위축됐죠. 그러면서 이 지하디스트 그룹이 존재감을 표시하기 위한 새로운 적으로 중국이 부상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 중국이 무슬림 주류 세력의 영역에서 전쟁을 한다든지 갈등의 핵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의 광범위한 세력 확장은 필연적으로 무슬림 세력과의 갈등을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중국이
지하디스트의 대상으로 부각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이 이 테러 전문가인 모하메드 시나니 예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도도 중국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미 우리 와이타임스가 정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9월 10일자 와이타임스 기사를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534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때는 형제와 같은 우위를 보여왔었고요. 지난 2015년에는 모디 인도 총리가 시진핑의 고향인 시안을 방문했죠. 그때 시진핑은 모디 총리를 극진히 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양국의 정상이 세 개의 공장, 그러니까 중국하고 세 개의 사무실, 인도가 힘을 합치자 그러면서 항공 우주에서 지진까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협력하자, 뭐 이런 발표를 했을 정도로 꿈이 창창했습니다. 그랬던 중국과 인도가 지금은 전쟁 불사를 외칠 정도로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중국의 외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인도는 틱톡 같은 59개 중국 앱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인도의 이런 대중국 억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일방적인 국경 정책, 그리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인도군 20명 정도가 중국군하고 충돌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렀죠. 그러니까 성난 인도 국민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진을 불태우면서 반중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이 중국 업체가 진행하던 47억 루피, 우리나라 돈 한 74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규모의 화물철로 공사 계약 파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중국과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인도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미국과 굳건히 손을 잡고 반중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도 보이콧 차이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를 했고요. 홍콩 보안법 문제로 중국과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죠. 또 영연방 국가인데요. 호주와 중국 간의 분쟁은 중국의 일방적 무역 조치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호주는요, 전체 교역의 4분의 1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중국 편향 무역이 심한 나라입니다. 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일본, 미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 호주가 중국하고의 외교 관계를 아예 끝장낸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관영 매체 편집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주는 신발에 붙은 껌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가끔 돌에 문질러줘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호주를 비하하고 아주 뭉개버렸습니다. 호주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호주 정부가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호주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은 즉각 무역 보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중국산 맥주 원료로 쓰이는 호주산 보리 수입도 막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한테 호주 여행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했던 중국의 조치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딱 그대로 한 겁니다. 그때 한국 정부는 고개를 조아리면서 산불 정책을 갖다 바쳤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권 일부를 포기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과의 갈등을 덮어보려고 했지만 잘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요, 호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할 테면 해봐라 하는 거죠. 스파이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인 학자들의 호주 입국을 막았고요. 중국 기업의 호주 회사 인수도 불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호주 내에서도 반중 정서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 이런 호주의 결기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중국의 외교 정책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전랑 외교라고 합니다. 이걸 늑대 전사 외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랑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 2015년 중국에서 히트한 영화인데요. 전랑회라는 영화, 여기에 나오는 전사같이 툭 하면 싸운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건 외교관 특유의 세련되고 은유적인 화법을 중국은 버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18년까지 호주 총리를 역임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말콤 텀블입니다. 이 말콤 텀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이징의 늑대 외교는 역풍만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외교 전략은 크게 5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첫째가 마오쩌둥식이죠. 1949년부터 76년까지 구를 깊게 파고 각지의 식량을 비축하며 패권자라 칭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가 덩샤오핑식이죠. 1976년부터 89년입니다. 도광양해식입니다. 빛을 감추고 은밀히 힘을 키워라. 그리고 1989년부터 2002년까지의 짱쩌민식입니다. 유소자기의식입니다. 필요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후진타오 시기가 있었습니다. 평화적으로 우뚝 솟아라. 화평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시진핑 시기인데 적극적 역할을 해라. 적극 유의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외교는 시진핑 시기 들어서면서 확연하게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하라. 이 전략으로 바뀐 겁니다. 특히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면서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이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데 중국은 말도 못하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 외교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이런 외교의 변화는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할 일은 할 때가 됐다. 적극 유의, 할 일은 할 때가 됐다. 적극적으로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는 이야기죠. 특히 시진핑 주석의 정치는 장기 집권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방향이 애국주의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인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눈치는 관계없이 외국이 뭐라 그러건 오직 중국인들을 선동하고 이들을 자신의 지지자로 붙드는데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외교는 마치 중국이 황제국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아우른다는 느낌을 중국인들한테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외교부 대변이면서도 외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외국을 함부로 대하는 말들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내 언론에게는 뭐라고 홍보하느냐? 외국을 혼내줬다, 미국을 혼내줬다, 한국을 혼내줬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의 애국주의에 기대는 거죠. 이런 흐름은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최근만 해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요, 프랑스, 나이지리아, 호주 같은 7개 국가에 나가 있는 중국 외교관들이 주재국으로부터 처치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중국 외교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교관인 자신들의 톡 쏘는 발언,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되고 그야말로 궤변이고 그런 발언들이 이게 중국인들한테는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면 자신들의 승진 기회도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주재국 눈치 보지도 않고 국익이 중요하지도 않고 함부로 말을 막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전랑 외교라 그럽니다. 늑대 전사 외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문제는 그런 외교가 누적되면서 이제는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퇴출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어느새 중국이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과연 중국 혼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중국이 미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국내 순환 구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화웨이 같은 기술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퇴출당하니까 과학기술 국내 순환 구상을 언급한 겁니다. 경제 내순환에 이어서 기술 내순환을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내에서 만들고 중국 내에서만 소비해도 충분하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런 흐름을 시진핑 주석이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내 대순환 추진을 위해서 공급 시스템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술 혁신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가 등을 돌리는 현실에서 다시 주계 장막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대의 중국의 고립화는 거세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도 이런 흐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초한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G2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은 중국의 몰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